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빙 TV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Don't worry, be happy. 이 이야기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떤 선생님을 제가 이제 대구에 가서 찾아뵀는데요. 왜 이렇게 저는 이럴까요? 이렇게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이럴까요? 왜 이렇게 텅 빈 것 같을까요? 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Be happy라는 말은 너는 한 번도 네가 아닌 적이 없다. 너는 한 번도 지금 이 순간을 떠난 적이 없다. 그러니 걱정 마라. 제가 이제 이 이야기로 오늘 첫 문을 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중독의 경험이라거나 내 인생 문제에 대한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 되시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최근에 10년 안에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얘기가 Here and Now란 말일 거예요. 지금 여기. 그런데 정말 제가 한번 되묻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은 지금 여기가 뭡니까? 지금이 언제고 여긴 어디입니까? 뭐 지금 7시 11분 방 안 이럴까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지나가 버리죠. 시간도 지나가 버렸고 그럼 지금이 아닌 겁니다. 결국 지금 여기는 뭐라 고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산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오해를 많이 했던 게 이게 이제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함정에 빠져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여기라고 하면요 뭔가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 지금 내 눈앞에 대상, 지금 내 눈앞에 사건에 온전히 몰입해 있는 거, 그걸 지금 여기라고 저는 예전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고, 다른 대상이 떠오르면 그 대상을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이 앞에 대상에 집중하려고 했던 거죠. 안 됩디다. 그 어마어마한 반작용, 그 어마어마한 그 누름만큼 튀어오른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 압력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면 의미인데요. 이거 영어로 얘기하자면 unfocused 상태입니다. unfocused, opened라고 할 수도 있고, 포커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몰입되어 있고, 뭐 칙센미하일 교수님인가요? 그분이 쓴 것처럼 플로우 같이 뭐 시간이 흐른지도 모르고 이렇게 몰입 상태, 그는 포커스드 상태에서 도달하는 아주 노력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포커스드 상태가 아니고 지금 여기는 언포커스드 상태입니다. 의식의 편만 상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대상, 뭐 소리, 냄새, 감각에 어떤 것에 집중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끔 이게 멍한 상태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는 상태, 어떤 생각에도 어떤 감각적 경험에도 어떤 의식이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아주 잠깐 찾아오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망각하기가 쉽고, 또 이 지금 여기를 요즘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선 공부나 어떤 불교적인 부분이라거나 뭐 어떤 영성 지도자분들, 예를 들어서 무슨 에카르트 톨레라거나 뭐 바이런 케이티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그게 이제 이 경험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난데없이 뭐 저는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니까 지금 7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뜨악하죠. 그 순간 생각이 멎는 경험을 이제 유도하는 하나의 방편인데요. 이제 에카르트 톨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하는 모든 그것에다 의식을 집중하라고 하죠. 그건 약간 플로우 같은 방편인데요. 그렇게 해도 생각이 멎는 경험은 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인트로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제 지금 여기에 대한 경험은 여러분이 매번 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뭔가를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상하죠. 뭔가에 몰입돼 있거나 뭔가 대상의 생각이 뺏겨 있는 그때는 뭔가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어떤 감각적인 경험이라거나 어떤 봐도 잘 안 보이고 못 찾고 못 듣고 이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 자체가 원래 이제 혼란이라고 하거든요. 혼란.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깨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뭔가에 꽂혀버리면 현재 상태의 의식이 이 의식이 편만에 있는 의식이 뭔가 이렇게 하나에 딱 꽂혀버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것을 혼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를 떠나 있는 상태. 이제 이것은 제가 이제 인트로 부분에 여담으로 말씀드린 부분인데 어떻게 지금 여기를 살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긴 한데요. 이제 그 개념을 이제 한번 살짝 틀어보시면 어떻게 보면 아무 것에도 이걸 무심한 상태라고 해도 되고 이 경험 언제 하실 수 있냐면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고강도 운동하고 탁 쓰러졌을 때 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완전히 의식이 그냥 뭐 희열감도 있겠지만 뭐 하나에 이렇게 꽂혀 있질 않으실 거예요. 사실 그 느낌 받으려고 익스트림 스포츠나 막 고강도 운동하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느낀 건 정말 매 순간순간 대상만 바꾸지 계속해서 이 나의 이 뭔가 부족한 느낌 이것을 그 대상을 바꿔가면서 계속 옮겨 탄다는 그런 느낌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은 참 이게 사는 게 사는 건가? 이런 거. 사실 이 중독의 문제의 핵심이 그겁니다. 이 중독을 문제라고 바라보는 그것도 문제지만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어려운 점, 내가 나를 보기 싫어하는 것, 내가 견디기 힘든 부분을 뭔가 하나의 대상으로 계속 습관적으로 바꿔서 이렇게 살아온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습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이것만 나타나려고 하면 그리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도 채널에서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만한 걸 제가 권해드리는 부분이 김기태 선생님 한번 이렇게 유튜브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김기태 선생님은 한 10여 년 넘게 그분이 이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지금 여기에 체험을 하신 뒤로 굉장히 자유를 찾아서 갈망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꾸준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도망가지 마라. 그게 그거다. 네가 도망가려고 하는 게 네가 찾는 것이다. 한마디로 네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네가 우울하다고 느끼는 것이 조이고, 네가 슬픔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쁨이지, 기쁨을 찾아서 슬픔을 피하고 행복을 찾아서 불행을 떠나고 이러지 마라. 제발 그 자리에 있어라. 이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실은 제가 처음에 너무 힘들어서 대구 가서 만났다고 했던 선생님이 그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쉽게
저도 그 습이 있어서 쉽게 바뀌지 않고요. 상당히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생각은 항상 그쪽으로 편한 대로 순간적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이게 참 다 통해 있더라고요. 모든 어떤 영성 전통의 가르침이라거나 종교의 가르침, 이게 다 지금 이 순간 너는 아무 문제 없다, 이 지점을 가리키는 건데, 우리는 항상 뭔가를 바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게 배웠고요. 이 관점에서 보면 완벽이라거나, 그게 처음에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 그 찌질한 모습, 그 슬픈 모습, 그 우울한 모습, 그 가끔은 기쁘고 가끔은 들뜨고 가끔은 벌벌 떨고, 그 모습 자체로 너와 세상은 완벽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이런 게 완벽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 내가 생각하는 완벽은 그런 거거든요. 퍼즐이 딱 맞아 떨어지고 내 뜻대로 이게 탁탁탁탁 맞춰서 돌아가고, 이런 것을 완벽이라고 하죠. 근데 있는 그대로의 완벽을 상상이나 해 봤을까요? 여러분 해 보셨습니까? 이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이 너무나 배워서 혹은 봐서 개념화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행복, 성공, 풍요, 정말 저도 이것저것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뭐 끌어당기는 법칙이네, 시크릿이네, 뭐 믿는 대로 된다, 이거 무지하게 많이 해봤는데, 그 핵심에서 만나게 된 건 그거였습니다. 이 바꾸려고 하는 그 중심, 이 태풍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세도나 메소드에서 이제 레스터 레븐슨이 그런 얘기하죠. 네가 느끼는 가장 극심한 공포, 슬픔, 그 감정을 그쪽으로 뛰어들어라 그러죠. 이게 김기태 선생님이 얘기한 거랑 같은 거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어라. 도망가지 마라. 그러면 그것이 아님을 보게 될 것이다. 좀 도움이 되셨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은 그대로의 그것 자체를 경험한다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게 지금 여기거든요. 습관이 있어서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용기죠. 그게 이제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에서 이런 게 세 문장이잖아요.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겸손함, 이 둘을 구별하는 지혜. 근데 그게 어쩌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의식이 편만돼 있고 뭔가에 집중돼 있지 않고 지금 여기 그대로 있는 그 상태에서는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러운 나의 존재 상태, 셀프 빙의 상태가 바로 그 상태라고 저는 여겨져요. 하지만 아직도 이해 수준은 넘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회복 경험담 이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AA는 단주의 삶을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신의 뜻이라면 우리는 결코 다시 음주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매일 술을 끄는 건전한 삶을 처리해야만 한다. AA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한 고참 멤버가 그 이후 나의 생애에 큰 영향을 끼친 어떤 말을 내게 해주었다. 그것은 AA는 우리가 술을 마시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술을 끄는 건전한 삶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었다. 나는 항상 술을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술을 끊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 나의 바로 그 첫 잔. 13살 때 새해를 축하하기에 아버지가 내게 준 조그만 유리잔의 쉐리 후에 나는 잠자러 가면서 황홀과 흥분으로 어지러워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기도했다.
그러나 대학생이 되면서 술을 마셨다. 한참 후에 완전한 알코올 중독으로 진전되었을 때 사람들은 내게 술을 끊어야 한다고 했다. 내가 알고 있었던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들처럼 나는 여러 번 술을 끊으려고 시도했었다. 한 번은 혼자서 10개월 동안,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던 다른 기간 동안 술을 끊었다. 술을 끊는 것은 대단한 재주가 아니다. 단지 술을 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재주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나는 술을 끊은 건전한 삶을 처리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AA에 왔다. 이것은 내가 처음부터 할 수 없었던 것이고 이것이 내가 술을 마신 이유였다. 나는 사교적으로만 술을 드시는 사랑에 찬 부모님의 유일한 자식으로서 캔사스주에서 자랐다. 우리는 자주 이사를 다녔다. 실제로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매년 학교를 바꿨다. 각각의 새로운 곳에서 나는 새로운 깡마르고 수줍은 신참자였으며 겨루기 시험을 받았고 두들겨 맞았다. 내가 몇 명의 친구를 사귀어 받아들여진다고 느끼자마자 우리는 다시 이사를 했다.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올리는 학생이 되었다. 대학교에서 우수 장학생으로 나는 학교 연보의 편집인이 되었다. 대학교 재학 시절 나의 첫 번째 글은 전국적인 잡지에 실렸다. 나는 또 남학생 사교클럽과 맥주 파티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졸업하면서 나는 작가 경력을 바탕으로 뉴욕으로 갔다. 출판사에 좋은 자리를 얻었고 다른 잡지사에서 밤일을 했다. 그 당시 나는 천재 소년으로 취급되었고 나 역시 자신을 그렇게 보기 시작했다. 또한 나는 연상의 선배들과 함께 일과 후 술집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22세가 되어서 나는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해군에 입대했고 해군 제독을 위해 연설문을 쓰도록 해군 소위에 임명되었다. 이후 나는 구축함 호송선의 포대 장교로서 그리고 부지휘관이 되어 바다로 나갔다. 그리고 2번에 걸쳐 음주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해군 복무 마지막 해에 나는 사랑스럽고 발랄한 여자와 결혼했다. 그녀도 술을 마시기를 좋아했다. 우리의 구애는 배가 뉴욕에 있을 때 주로 바나 나이트클럽에서 이루어졌다. 신혼여행 동안 우리는 밤낮으로 침대 옆에 얼음에 채운 샴페인을 두고 있었다. 이렇게 패턴은 굳어졌다. 29세가 되어 술 때문에 나는 인생을 처리하는 데 문제를 갖게 되었다. 신경과민성 두려움이 나를 괴롭혔고 종종 조절할 수 없는 경련이 있었다. 나는 자가요법에 대한 책을 읽었고 지성으로 종교로 향했다. 독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포도주로 돌아섰다. 하지만 단 것에 실증이 나서 맥주로 돌아섰다. 그렇지만 그것은 충분히 강하지 못했다. 이에 나는 보드카를 첨가했고 전보다 더 급속히 악화된 상태로 돌아갔다. 손님들을 위해 바텐더 역할을 하면서 몰래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심한 숙취를 치료하기 위해 나는 아침 해장술을 알았다. 하지만 이건 형태와 문제의 일부분일 뿐이었다. 천재 소년의 초기 약속은 사라지고 나의 출세는 표류하기 시작했다. 비록 나의 야심은 아직 불타오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환상이 되어버렸다. 나의 가치들은 왜곡되었다. 값비싼 옷을 입는 것, 내가 주문하기 전에 바텐더가 내게 무엇을 좋아할지 알게 하는 것, 우두머리 웨이터가 알아보고 최상의 테이블로 안내하는 것, 강가의 놀이, 배 위의 도박장에서 큰 돈을 걸고 태평하게 진러미라는 카드 놀이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인생의 영구적인 가치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당황과 두려움 그리고 원한이 나의 삶에 들어왔다. 내가 마시는 술잔마다 외적으로는 거짓을 일삼는 나의 능력과 내적으로 스스로를 기만하는 능력만 커져갔다. 물론 이제는 살기 위해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셔야만 했다. 나는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면 할수록 점점 더 심해졌지만 나의 해결책은 마시는 것이었다. 나는 항상 비판에 지나치게 예민했고 그것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다. 그리고 비판이나 책망을 받을 때 술병은 나의 피난처였고 안식처였다. 중요한 사업상의 발표나 만찬 파티와 같은 특별한 일이나 사교적인 일에 직면해서는 몇 잔의 술로 자신을 강화해야 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주 너무 심하게 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바로 그때 엉망으로 행동했다.
예를 들면 처가 부모님들의 50회 결혼기념일을 우리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하기로 해 모든 식구들이 모이기로 한 때였다. 그날은 좀 자제하라는 아내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나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집에 도착했다. 내가 숨었던 그랜드 피아노 밑에서 손에 술잔을 들고 질질 끌려 나와 방에 창피하게 감금되었던 것을 기억한다.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기대에 맞추지 못했고 인생에 있어서의 노력과 성취가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많은 내적 고통으로 괴로웠다. 나는 그 아픔을 술로 마취시켜야 했다. 물론 내가 더 마시면 마실수록 내 기대는 더욱 비현실적인 것이 되었고 성취는 더 나빠졌으며 그 차이는 더 벌어졌다. 따라서 술을 마셔야 할 필요성은 더 커졌다. 나이 40세에 나는 복부에 큰 덩어리를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암이 아닐까 두려워했다. 의사는 그것이 매우 커진 간이라며 내게 술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렇게 했다. 나는 외부의 도움 없이 그리고 별 어려움 없이 계속 술을 끊었다. 다만 술 없는 인생을 즐길 수 없었다. 나는 매일의 삶의 요구를 위로나 마취제로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싫었다. 그래서 10개월 후에 간이 회복되었을 때 나는 다시 술을 마셨다. 처음에는 가끔 한 잔씩만 했다. 그 다음 술이 더 자주 왔지만 조심스럽게 간격을 두었다. 그러나 곧 나의 음주는 전보다 더 심해졌고 매일 하루 종일 마시게 되었다. 나는 그것을 조절하려고 극도로 노력했다. 내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두들 알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것은 이제 비밀이 되어버렸다. 근사한 바나 클럽에서 술을 마시는 대신에 손가방에 보드카를 가지고 다녀야 했고 공중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탈진으로부터 지탱하기 위해 부들부들 떨면서 병째로 꿀꺽 마셨다. 그 다음 2년 동안 나는 급격히 병에 들었다. 간 비대증은 간 경화로 진행되었다. 나는 매일 아침 토했으며 음식물을 먹을 수 없었다. 또한 나는 자주 일시적인 기억상실로 괴로워했고 코피를 심하게 흘렸다. 이상하게도 험한 피멍이 몸 전체에 나타났다. 나는 몹시 허약해져 거의 몸을 끌고 다닐 수 없었다. 사장은 내게 한 번 경고를 주었고 또 경고를 주었다. 아이들은 나를 피했다. 한밤중에 떨림과 식은땀과 두려움으로 깨어날 때 아내가 침대 옆에서 조용히 우는 소리를 들었다. 의사는 만일 내가 계속 술을 마시면 식도출혈을 일으켜 죽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선택은 사라졌다. 나는 마셔야 했다. 의사가 경고한 것이 결국 일어났다. 나는 시카고의 회의에 참석해 밤낮으로 흠뻑 마셨다. 갑자기 토하기 시작했고 밑으로 많은 양의 피를 흘리기 시작했다. 이제 희망을 잃고서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내 인생 안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만일 내가 이대로 진행되어 죽는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느꼈다. 들것에 올려지고 응급차로 낯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나는 양쪽 팔에 주사를 꽂은 채 다음날 깨어났다. 일주일 이내에 집으로 가기에 충분할 만큼 건강을 느낄 수 있었다. 의사들은 만일 내가 다시 술을 마시면 그것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나는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아직 혼란스러웠고 도움 없이는 매일 일어나는 삶의 도전을 상대할 수 없었다. 결국 2달도 못 되어 나는 다시 마시고 있었다. 그 다음 반년 동안 나는 2번 더 식도 출혈을 경험했고 종이 한 장 차이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러나 매번 다시 술로 돌아갔고 수혈이 끝나자마자 보드카 한 병을 병원으로 몰래 숨겨 들어오기까지 했다. 의사는 드디어 나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선언했고 나를 같은 건물에서 개업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에게 보냈다. 그를 만난 것은 신의 은총이었다. 그가 바로 해리 티부트 박사였고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알코올 중독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정신과 의사였다. 그때 그는 AA 이사회의 비알코올 중독자 이사였다. 그 당시 내게 AA를 통해 도움을 얻도록 설득한 분이 고 티부트 박사였다. 나는 후원자를 얻었고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지만 계속 술을 마셨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후 며칠 안에 나는 술 끊는 농장에서 술을 끊게 되었다. 그곳에 있는 동안 나는 픽북과 포도나무지를 읽었고 AA의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과 번정신으로 가는 길에 서서히 접어들기 시작했다. 술을 끊은 날이 술을 끊은 달로 그리고
술을 끄는 연으로 이어지면서 이전에 있었던 존재의 혼란으로부터 새롭고 아름다운 인생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아내와의 관계는 알코올 중독이 심해지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랑과 행복으로 회복되었다.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었다. 회사에서 가난은 빠르게 승진했고 다시 한번 나의 신뢰가 회복되었다. 또한 잃었던 건강을 다시 되찾았고 열성적인 달리기 운동가, 뱃놀이꾼, 스키를 타는 사람이 되었다. AA는 이 모든 것과 그 외에 더 많은 것을 내게 주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어떻게 술을 끊고 삶에 대처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었다. 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는가를 배웠다. AA 이전에는 그것을 술없이 편안하게 할 수 없었다. 한때 나를 곧바로 술병으로 가게 했던 실망과 절망과 같은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을 배웠다. 나는 문제는 술을 끊는 것보다는 술을 끊는 삶에 남아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다른 많은 장소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술을 끊을 수는 있지만 AA는 술을 끊는 상태를 유지하는 길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신께서 뜻하신다면 우리 AA 멤버들은 결코 다시는 음주 문제를 다루지 않아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매일 술을 끊는 건전한 삶을 처리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술을 찾아야 했던 문제들과 음주의 시절로 되돌아가게 했던 문제들을 대처하는 길을 배움으로써 할 수 있다. 이것은 12단계의 실천을 통해 그리고 모임에서 경험을 나누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우리는 원한과 자기 연민을 지닐 수 없다고 AA에서 들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괴로운 정신적 태도들을 피하는 것을 배웠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는 회복 프로그램의 4-5단계를 통해 마음으로부터 쓰레기를 청소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자책감을 버렸다.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를 어렵게 한 감정적 흔들림에 대해 균형을 잡는 방법을 배웠다. 우리는 원하는 것,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과 필요, 항상 주어지는 것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는 하루하루에 살면서 현재에 사는 것을 배움에 따라 과거의 짐과 미래의 불안을 벗어버릴 수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허락받았고 노여움에 성급하거나 비판에 예민한 것을 버렸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인다. 내가 술을 더 마실수록 나는 더 많은 환상을 본다. 나는 상처받는 것과 거절당한 것에 복수하려는 상상을 한다. 마음으로 내가 술을 즐기며 바에 마술적으로 앉아서 당장의 권력과 명예를 얻어 기뻐하는 장면을 상상하고 또 상상하곤 한다. 나는 꿈속의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 AA는 이런 환상에서 벗어나 두 팔을 벌리고 현실을 끌어안으라고 부드럽게 나를 인도한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왜냐하면 드디어 나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신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찾았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이제 경험담 이번 회는 낭독을 해드렸고요. 제가 이제 이걸 예전에 이제 몇 번 봤겠죠. 근데 오늘 낭독을 하면서 인트로 부분에서 제가 했던 부분들이 일치하는 것이 많이 나오네요. 지금 여기서 이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나는 자신과 나와 즉 나하고 타인 그리고 신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찾았다고 하죠. 이거를 바이런 케이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이런 케이티는 세상에는 세 가지의 일밖에 없다고 하죠. 나의 일, 남의 일, 그리고 신의 일. 나의 일은 이게 이제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하고도 같은데요. 나의 일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바꿀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내가 직접 하는 일입니다. 뭐 물이 쏟아졌으면 물을 닫고 이런 거 청소를 해야 되면 청소를 하고 일을 해야 되면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나의 일이고요. 남의 일은 이제 나와 타인들의 일이겠죠. 뭐 너나 그나 그들이나 그들의 일은 그들이 하게 하십시오.
그게 이제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입니다. 겸손이고요. 진정한 겸손이 이제 그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하지만 그 밖의 것들은 그냥 놔두는 줄 아는 거. 그리고 이제 바이런 케이티가 말하는 세 번째 신의 일은 현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부고 혹은 병든 뭐 지진 뭐 갑자기 그런 자연재해라거나 뭐 실직이라거나 어떤 주요 환경의 변화 같은 걸 얘기하겠죠. 뭐 나의 그 질병이라거나 이런 걸 신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바이런 케이티는 이 신의 일을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런 케이티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현실이 곧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담, 방금 낭독해드린 경험담에서 보면 나와 타인과 현실과 이런 조화를 이제 이루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바꿀 수 없는 것, 타인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그냥 그들의 삶을 살도록 허용해 주는 것. 이거를 이제 뭐 받아들인다고 할 수도 있고 수용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끼어들지만 않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그 순간적으로 저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있거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런 식의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그 두 번째고, 이제 신의 일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이제 이 현실은 다 신의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 되게 적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감정적 어려움, 사실 이제 어떤 중독, 술에 의지했다라고 표현할게요. 되게 마주치기 싫어했던 나 자신과의 어떤 마주침은 대부분 혼자 있는 시간에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그때를 피하고 싶어서 대부분 술자리로 이제 많이 도망가고 나중에는 이제 혼자 술을 마시게 되고 이제 그게 중독으로 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가 이 조화롭다는 그거를 이제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홀가분해지는 겁니다. 내가 생각으로 지고 있었던 많은 짐들이 있을 거예요. 버림받았다거나 혹은 학대를 받았다거나 이거 뭐 도저히 뭐 치유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상처를 받은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믿음을 굳게 갖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걸 내가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꾸려고 했죠.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바꿔지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서 사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선생님도 만나게 되고 했던 건데요. 항상 그냥 그 구멍 뚫린 듯한 그런 결핍감을 맛보고 그 결핍감을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고, 근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영성가들의 책도 보게 되고 그랬었죠.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또 저는 어떤 부분에서 너무나 이제 한번 되게 시원했었냐면요. 제가 제 주치의 선생님한테 한번 그런 최종적으로 항상 했던 이야기인데, 저는 내가 지금 삽질을 하는 어떤 인부라고 하면 내가 뜨는 한 번의 삽질이 뭘 짓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나는 알고 삽질을 하고 싶다라고 표현했어요.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전 내 삶이 되게 의미 있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가 내 삶을 의미 없다라고 바라보는 그 반증이라는 걸 참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이런 케이티의 4가지 질문을 딱 접했을 때 너무나 되게 머리가 가벼워졌던, 근데 그 순간은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바이런 KT의 네 가지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이 사실인가요? 두 번째가 그게 100% 진실인가요? 세 번째가 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네 번째가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 혹은 무엇인가요?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의미 없는 삶을 사는 내가 싫다 이랬을 때 그 생각이 진실인가를 들어가 보면 너무나 강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다 예스라는 대답을 해요.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게 진실이야. 근데 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떤가요? 라고 했을 때 정말 심란합니다. 아주 자기 비난에 자기 그 혐오에 막 찌들어 갖고 있는, 그렇게 살게 되죠. 눈치 보고 벌벌 떨고 쩔쩔매고 다른 사람이 이런 내가 진실이라고 생각한 이 짜자는 모습을 나를 들킬까봐 항상 방어벽을 쳐 있고, 그래서 비판과 비난에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 번째 질문에서 뒤바꾸기라는 기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게 싫다라고 했었을 때, 나는 내가 의미 없는 삶을 산다고 하는 생각이 싫다, 이렇게 바꿔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가 더 진실에 가까운지를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살짝 멀어지죠. 내가 싫어하는 게 내가 아니고 내가 하는 생각이라는 걸 조금 알게 돼요. 아, 내가 하는 생각 자체를 내가 되게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완전히 확 바꿔버리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너무 진실에 가깝지 않으십니까? 저한테는 되게 그게 진실에 가까웠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내가 하는 것들이 막 모든 일상이 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은 그러십니까? 별로 의미 없는 것들이 많아요. 일상 다반사는 다 의미 없죠. 때로는 밥 먹는 것도 의미 없게 느껴지고, 아들한테 챙겨주는 것도 의미 없게 느껴지고, 일하는 것도 의미 없게 느껴지고, 심지어 내가 일어나서 살아있다는 것도 의미 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의미 없게 살아야 된다, 이거 참 시원하지 않습니까? 진실이잖아요. 의미 없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동안 내가 너무나 불행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의미 없어도 되네? 의미 없는 일상이 의미일 수도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식의 전환이 살짝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이런 KT 마지막 질문이, 원래는 이제 제가 지금에 와서 드는 생각은, 바이런 KT 역시 그 최종 질문을 하기 위해서 앞에 세 개를 이제 자기 머리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고 그 기법을 이제 네 가지 질문을 만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생각이 작용한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이렇게 만나는 방법을 만든 게, 내가 어떻게 이 생각에서 자유롭게 되는가를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얻어낸 게 네 가지 질문이에요. 그 생각이 없을 때 나는 어떤가. 그리고 바이런 KT는 네 번째 질문에는,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문을 명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스스로.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당신은 무엇입니까?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이 떠오를 때까지 내면에서 떠오르도록 그냥 대꾸하지 말고 있으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힘들었던 건 내면의 소음이었어요. 내면의 소음. 그 하루 종일 짓거려대는 그 내면의 소음. 계속 나를 비난하고, 너는 뭐가 되어야 된다,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이럴 때는 이런 모습으로 해야 된다. 근데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묘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참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의 경험담 부분은 이런 세계와의 어떤 조화를 이렇게 단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만나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직면하는 거죠. 나 자신의 모습이 본래 문제가 없었고,
이렇게 몸이 건조하다고 느꼈던 일상 자체가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뭐 아름답다 아름답고 풍요로우면 풍요로웠구나라는 그런 이제 이건 개인적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로 한다고 해서 이런 거를 알 수는 없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제가 말을 너무나 많이 주저기 떠드는 것 같은데 진실과의 만남은 그다지 힘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은 항상 그것을 방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생각 없는 나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온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감사합니다.